아, 네. 제가 아까부터 나와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안 떠드실 만도 한데 한 시가 딱 꽉 찰 때까지 쉴 새 없이 떠들고 계시네요. 네, 여기 리더님들 오늘 오전부터 교육이 있다고 있으셨죠, 그쵸? 굉장하시네요. 나 오늘 오전부터 지금 여기 지방령처럼 여기 계속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되게 많으시네요. 굉장히 긴 시간이. 선물은 없어요. 제가 선물은 안 가져왔어요. 가져올까 하다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가지고 미처 준비 못했는데 다음번에 아마 맨 마지막에 이제 워크샵이 진행이 될 때 여기 아마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 어린이 건강 성장 로드맵 근데 내용을 좀 풀리 준비해 오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끝내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트라이트 제품과 함께하는 또 웰리스 플랫폼 또 굉장히 좋은 누트라이트의 다양한 제품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냥 하나하나의 좋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이 무언가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솔루션. 근데 또 이 솔루션을 또 넘어서 얘를 무언가 플랫폼에 안착해서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축으로 많은 리더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로잉랩.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실 정정할게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로잉랩에 대한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어린이 건강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기 리더님들 우리 아이 혹은 나는 우리 애가 다 컸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뭐가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사실은 뭐 안 찍으셔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작으면 어떡하지? 너무 크면 어떡하지?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인데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굉장히 상반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걱정들이 사실 공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워킹했는데 내가 이 우리 아이한테 해보고 너무 좋았던 이런 방법들 뭐를 먹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누구에게 전달했더니 사실은 그게 항상 100% 120% 적중하나요? 지금 미소로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맛없어서 안 먹기도 하고 먹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어떤 기대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무언가 그 자판기처럼 500원짜리 동전을 탁 넣으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로는 요새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딱 넣어가지고 음료수가 내가 고른 게 또 뽑혀 나오는 것처럼 사실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큰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개인 맞춤화된 이런 플랫폼 이런 다양한 이런 웰니스 플랫폼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영향적인 어떤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치 자판기처럼 딱 넣어가지고 딱 나오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얘를 먹었는데 정말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리더님들 점심 드시고 오셨는데 점심 정말 내가 다 먹었을까요? 배불른데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영양학적으로 얘가 내 몸 안에 정말 들어와야 먹은 거거든요. 이거 알듯 말을 듯 좀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내가 입에 다 넣어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나왔고 또 심지어 좀 지나면 많이 먹기만 하면 살도 찔 텐데 잘 들어온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전부터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의 공간은 사실은 알고 계시죠? 뚫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 몸 아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내 몸 밖이에요. 세포 밖이에요. 지금 내가 먹은 음식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 몸 안에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소화기계를 지금 흘러가고 있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단백질을 열심히 먹잖아요. 주말에 아마 주말 동안이었고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가는 주말이어서 아마 방학이 끝나니까 그래 아이들과 고기 파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먹는데 생각만큼 근육이 여기 리더님들 많이 있으신가요? 근육이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다리 알통 정도를 제외하고는 근육이 없잖아요. 왜 근육이 없는 걸까요? 물론 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근육이 내 몸에 붙도록 하는 근손상을 안 주셔서 그래요. 이 근육이 내 몸에 붙으려면 근손상을 줘야 되거든요. 이 머리카락에 우리 여성들이 많으시니까 콧수염이 난다고 면도기로 자꾸 밀면 자꾸 굵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어떤 원리. 근육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미세한 근육의 손상이 있게 되고 그 손상받은 근육이 다음번에는 이 정도의 강도에는 끊어지지 않도록 섬유 다발이 더 굵게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생될 때 그 단백질이 소요되는 거죠. 물론 운동은 안 했지만 내가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먹었는데 또 얘가 왜 또 손상된 근섬유를 제대로 재생하지 못하고 나를 살만 찌우게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원인이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다른 원인은 내가 먹었지만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효소 제품이 나온 이후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저희 빅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단일 기관 내로는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ABO 리더님들께서 프로틴 그리고 단백질을 굉장히 열심히 드시지만 생각처럼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먹었지만 제대로 잘게 분해돼서 소화 흡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화기계의 점막은 사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 뭘 하죠? 저작작용을 하죠. 물리적으로 얘를 잘게 쪼개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화 효소가 나와서 얘를 최소 단위로 쪼개잖아요. 그렇죠?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밥은 어떤 단위까지 쪼개지죠? 우리 요새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높아서 문제다. 혈당이 높아서 문제다. 혈당의 주인공은 포도당이죠. 그렇죠? 포도당 단위로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걔를 물리적으로 이빨로 씹기만 한다고 해서 채소 단위인 포도당까지 쪼개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화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위산에 의해서 걔를 거의 죽처럼 찢는 역할도 해야 되고 뭐 펩신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은 어떤 단위까지 쪼개져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름이 그죠? 아미노는 빨리 나오죠. 왜냐하면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노로 쪼개져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방은 지방산 단위로 쪼개져야 돼요. 근데 지방은 또 지방산 단위로 이거 좀 대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지방산 단위로 얘가 쪼개지기 위해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유화가 돼야 돼요. 유화. 얘가 지방이니까 사실 지방은 다른 어떤 생체 조직과 잘 섞이지 않잖아요. 이 생체 조직과 잘 안 섞이는 게 또 왜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몸이 뭘로 많이 되어 있죠, 여기 리더님들? 그렇죠?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오프라인에 가면 제가 그 재미있는 포인트를 위해서 꼭 여쭤봐요.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시면서 지방이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의 몸에 지방이 많아요. 이렇게 맞아요, 지방이 많아요. 나의 몸에 지방이 많은데 실제 내 몸에 거의 60%가 사실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분으로 되어 있고 지방으로 되어 있는 조직도 있어요. 근데 지방이 들어오면 얘가 제대로 소화하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내가 볼일을 봤는데 화장실에 변이 조금 동동 떠 있거나 내지는 고추기름이 같이 좀 나오는 이런 그런 굉장히 놀라운 경험하신 분들 있어요.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가 누구에 의해서 담즙산에 의해서 유화가 된 다음에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서 다양한 리파제에 의해서 잘게 쪼개지는 단계가 거쳐야지만 어떻게 된다? 내 몸에 정말 들어올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영양소들은 내 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소화기관을 타고 흘러서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탄단지 같은 영양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열량 영양소라고 얘기하고요. 힘을 내주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을 그만큼 안 내고 그냥 좀 나중에 쓸 자원으로 좀 많이 비축해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죠. 근데 이 열량 영양소를 또 다른 말로는 영양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대 영양소라고 얘기해요. 많은 양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양.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필요한 이런 영양소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넘치게 먹어서 얘가 활용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영양소가 있어요. 거대 영양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대하지 않은 영양소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미량 영양소가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측면은 미량 영양소의 영역이거든요. 얘가 힘을 너무나 잘 알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힘을 내주지는 않지만 얘가 왜 필요하다? 인체에
생리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실은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내가 거대 영양소로 먹었는데 그 거대 영양소가 열량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미량 영양소가 필요해요. 얘가 대사되는 측면에서 미량 영양소가 필요해요. 전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에너지 회로 사이클 뭐 공부 좀 하신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토콘드리아가 얘를 활용한다. 그리고 무얼 먹더라도 똑같은 에너지 형태로 뭐 바뀌어가지고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비해서 전혀 중요하진 않고 무언가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얘가 내 몸 안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회로를 타게 되는데 그 회로를 돌리기 위한 보조 효소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사실 그 부분만 되면 되겠죠. 더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먹은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거대 영양소와 이 거대 영양소를 태우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미량 영양소가 있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먹고 그냥 얘를 잘 태우기만 하면 될까요?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부끄러워하시면서 답변을 선물이 없는 걸 알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건 다 그 알고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목적이 또 있어요. 무슨 목적이 또 있을까요? 이 아이는 성장을 해야 돼요.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쌓고 이루어가는 측면에 있어서의 무엇이 익스트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단일 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열량이나 이런 다양한 영양소의 필요가 어떻다? 어른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살이 좀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리더님도 알고 계신가요? 이 아이들의 성장기, 인간의 성장을 뒤에 가서도 또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인간의 성장은 2개의 계단이다 라고 얘기를 흔히들 해요. 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인간의 일반형 성장은 사실은 끝이 나게 돼요. 계단이 2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그 2개의 계단을 놓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첫 번째 계단의 영역에 포함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차 성장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의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의 이야기를 하죠. 그 시기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kg 뒤에 가서도 보여드릴 테지만 3kg로 태어난 아이가 돌이 되면 몇 킬로가 되죠? 여기 리더님들 10kg. 저희 얘는 한 13kg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 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서 그 엉덩이로 막 한참 기어다녔거든요.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게 바로 급성장이에요. 1년 동안 몸무게가 몇 배? 3배. 경우에 따라서는 4배 되는 것. 그리고 누워있던 아이가 응애 할 줄밖에 모르고 막 자기 이게 어떻게 보죠? 근육이 분화가 안 돼가지고 막 자기 얼굴 핥히잖아요. 막 이러는 아이가 그래도 일어서고 무언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런 발달의 토대를 마련하는 서서 일어나서 뭐 엄마 말할 수 있는 옹알이라도 좀 다른 어떤 형태 그런 발달을 이루는 것이 급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급성장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급성장은 좋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왜 위험하죠? 여기 리더님들께서 날씬하다고 쳐서 50kg라고 치고 지금 급성장기예요. 50kg거든요. 내년에 몸무게가 2배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kg. 그 다음에는 200, 400 죽기 전에 다 한 3톤씩 찍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급성장이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딱 필요한 그 시기에 딱 이뤄야 되는 것이 바로 급성장이고요. 그 급성장의 또 다른 영역에 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한 번쯤 여기 리더님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아 기원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페탈오리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얘를 영국의 굉장히 역학자죠. 베이커에 의해서 2000년대에 좀 이야기가 됐는데 얘를 또 다른 말로는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태아 프로그래밍 이거 뭐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도 프로그래밍을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알죠.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뭔가를 딱 넣으면 착착착 뭐가 완성이 돼서 뭐가 될 것 같은 이게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이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도 이 부분이에요. 이 시기에 있어서의 발달은 사실은
굉장히 놀랍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돼서 사실 단일 세포거든요. 이 단일 세포가 분화를 시작해서 어느 영역은 뭐 척추가 되고 어느 영역은 신경계가 되고 어느 영역은 무언가가 되고 이런 굉장히 놀라운 앞서 태어나서 굉장히 놀라운 발달을 이룬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보다 더 뭐 이를테면 거의 KTX급으로 빠른 어떤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태아 시기다. 그럼 이 시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엄마의 영향이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요새로 놓고 보면 요새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좀 문제적인 상황은 뭘까요? 요새 가장 큰 크리티컬한 문제적 상황?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는 거. 영향이 나쁜 것도 뭐 굉장히 뭐 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1차원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35세 이상의 산모는 사실은 고위험 임산부거든요. 제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좀 일찍 낳아서 괜찮았는데 둘째는 10살 터울에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너무 깜짝 놀라시네요. 그쵸. 제가 딸을 낳으려다가 아들을 10살 터울 아들을 둘을 낳았거든요. 굉장히 망한 케이스죠. 그쵸.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나와버린. 그렇게 되면 산부인과에도 요새 산부인과에 워낙에 애들도 없는데 산모 이름 옆에 별표를 쳐놔요. 스티커 붙여놔요. 그 엄마 그 산모 카드에 스티커가 붙어있어. 왜 스티커가 왜 붙어있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는 고위험 임산부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35세 이상이어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까칠할까 봐. 왜 도대체 별표를 치고 이 사람을 막 빨간 줄을 쳐놓는 걸까요? 여기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리더님들 여자는 평생 쓸 난자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원시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직 얘가 성숙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원시 난자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성숙이 되면 이제 분화돼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세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럼 이 난자는 몇 년 묵은 난자일까요? 35년. 35년 이상 묵은 난자예요. 산삼도 아니고 아주 뭐 위스키, 뭐 와인, 뭐 아주 좀 고가의 잘 숙성된 무언가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사실 그래서 그 이셀프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무언가 영양적인 케어나 관리조차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유전적인 취약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겠죠. 굉장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어린 건강할 때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30살 이전에 35세 이전에 우리 아이를 낳았다.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큰 건강의 선물을 사실은 기본 베이스로 물론 35세 이전이지만 내가 술 담배를 많이 하면서 뭔가 좀 잘 놀았다 이러면 아이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건강하게 우리 아이를 좀 일찍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그 크리스마스 선물 안 해줘도 된다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아이들한테 어린데 안 줄 수는 없죠. 근데 일단은 그 부분 좀 지금 시간이 바쁜데 제가 딴소리를 너무 앞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양소의 이동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량 영양소, 거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몸에 굉장히 많은 거대 영양소는 아이에게 전달됐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서 아이에게 영양소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먹어 그러면 그 영양소가 밀려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우리 흔히들 이런 걸 확산, 단순 확산 많으니까 막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단순 확산의 영양소가 있는데 나도 부족해. 그럼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양소가 나도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임신했지만 내가 임신했다고 막 모든 영양소가 막 넘쳐나진 않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임신했을 때 뭘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자다 깨서 족발 먹고 뭐 그쵸? 라면 먹고 가끔 막 먹고 싶은 게 막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미량 영양소가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건국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을 권장량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건국 이래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한 이래 한 번도 없거든요. 거의 70% 권장량의 한 70% 정도를 맞춰서 조금 먹고 있어요. 그럼 건국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대한민국 이전에 많이 먹었을까요? 아리까리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로 딱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에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그 꼬부랑 할머니는 왜 꼬부랑 할머니일까요? 칼슘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굽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권장량이 70% 정도밖에 안 먹어도 더 이상 꼬부랑 할머니 정도까지는 볼 수 없죠. 굉장히 심각한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태초에 당군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고 난 이래로 사실 칼슘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 그럼 엄마의 몸 안에도 칼슘은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뒤에 오늘의 굉장히 많은 리더님께서 워크숍에 오셔서 질문하셔가지고 비타민 D 내용도 조금 추가를 했는데 이 칼슘은 또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라고 하는 영양소가 함께 작동을 해요.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고 재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D인데 그럼 비타민 D는 어떨까요? 이거는 교육 다 받으셔서 아시죠? 우리나라의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칼슘 같은 거, 뼈 건강, 근골격계 건강을 책임지는 사실 굉장히 중추적인 두 가지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당군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이래 한 번도 권장량 이상 채워본 적이 없고 비타민 D 또한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철분도 마찬가지. 임신기에는요. 그냥 몇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사람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뭘 하냐면 혈액량을 늘려요. 혈액량. 근데 혈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혈장이 있고요. 그냥 액체 같은 형태로 된 혈장이 있고 또 건더기가 있잖아요. 건더기.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알고 있는 혈색소가 있는데 얘는 뭘 필요로 하죠? 헤모글로빈이니까 햄은 철분을 뜻하고요. 글로빈은 단백질을 뜻해요. 근데 얘는 무언가 나의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부족하면 미리 채워놓지 않으면 늘어난 혈액의 양만큼 헤모글로빈을 빠르게 생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임신기에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르게 메이크업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좀 어지러운데 나 못 움직여 이러고 끝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아이들은 뭘로 영양분을 전달받는다고요? 탯줄을 통해서 이 탯줄을 매개로 누가 영양소를 갖고 옮기는 걸까요? 혈액이 옮기겠죠. 혈액. 근데 뭐가 있다고요? 임신기에는 혈액량이 사람이 2명분이 되니까 혈액량을 늘려요. 뭔가 순환시키는 차원에서. 근데 뭐만 늘었다? 혈장만 늘었다. 산소와 영양분을 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헤모글로빈의 어떤 양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엄마도 어지러울 수 있고 그것도 문제이지만 아이의 성장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양소 아까 거대 영양소, 미량 영양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확산으로 전달되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영양소는 사실 그닥 부족할 일이 없지만 미량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부족했을 때 아이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결핍이 함께 일어나면서 초기에 있어서의 발달, 초기 발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구역이 나눠지면서 일부는 척추가 되고 일부는 단백질이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능동적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이 페탈 오리진이라고 하는 태아 기원설, 이 태아 프로그래밍의 어떤 내용은 역학조사를 좀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영국에 있어서의 역학조사인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심혈관 질환의 이제 발병률이 그 부분을 역추적을 한 거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남녀로 조금 놓고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요인들이 이 사람의 심혈관 질환의 발병 요인이었을까를 쭉 놓고 봤더니 좀 확연한 차이가 있더래요. 출생 시 체중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리더님들께. 출생 시 체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나중에 사망률의 차이거든요. 태어났을 때 저체중인 게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됐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생각. 내려주시고요. 출생 시 너무 뚱뚱하게 태어난 것이 뭐 너무 뚱뚱하게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과체중에 좀 영역에 준하게 태어난 것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원인이었을 것이다.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손이 더 많으시네요. 정답은 누굴까요? 누구실 것 같으세요? 여전히 나뉘네요. 정답은 저체중이에요. 아이가 너무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때 여기 2.5kg 미만에서 2.9kg, 그러니까 3kg 미만이죠. 조금 낮은 어떤 체중. 이거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아 프로그래밍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 시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장의 발달 시기에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3kg 미만으로 사실은 좀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발달적인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을 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뭘 재냐면 몸무게, 키도 재지만 부위 재는 거 아시죠? 유아기 때. 몸통도 재요. 몸통 둘레도 재거든요. 이 몸통에서 굉장히 큰 장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이에요. 간. 이 우리 알고 있죠. 이 간은 어떤 역할을 하죠?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학 작용을 하는 이런 인체의 화학 공장이고요. 또 간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지질대사거든요. 지질대사. 콜레스테롤 합성 뭐 이런 거를 간에서 해요. 내가 콜레스테롤 하나도 먹지 않아도 이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세포막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하나도 한 몇 년간 뭐 새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여전히 높거든요. 전혀 먹지 않는데도 왜 높은 걸까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은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뭔가 시뮬레이터가 돼서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챙겨야 된다. 간 건강도 사실 같이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저체중에서 높은 부분은 바로 간 발달의 미숙 때문에 그래요.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당장 굉장히 총각을 다툴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덜 발달되면 문제가 되는 굉장히 위급한 장기는 어디일까요? 폐나 심장 같은 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영역의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아이는 어떤 걸까요? 약간 퍼포먼스가 발달되긴 했지만 에너지나 영양소나 이런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조건에 있어서의 100%의 퍼포먼스를 갖는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관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역학적으로 나중에 조금 살펴봤더니 확연히 조금 차이가 나면서 저체중이고 엄마가 좀 영양 결핍인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무언가 기능적인 이런 어떤 결함, 뭐 아주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거 과거였기 때문에 좀 가능한 역학 조사였겠죠. 나중을 조금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엄마의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굉장히 내가 그래서 임신 시 내가 먹은 족발과 뭐 아이스크림과 막 먹은 게 잘했구나 이건 아니에요. 너무 체중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뭐 거대아를 출산하거나 임신 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중은 여기 앞쪽에서도 사실 써놓긴 했지만 체중을 막 앞자리수가 두 자릿수 변할 정도로 체중 증가하는 거를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아요.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체중. 근데 또 요새 또 이런 임산부가 유행하잖아요. 배는 볼록 나왔는데 팔다리는 간을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느라고 막 임신부인데 다이어트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 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세포가 막 분화되는 단계.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세포가 분화되기만 하면 너무 작은 세포를 여러 개로 쪼개도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의 성장은 세포의 어떻게 보면 증식과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세포의 수치가 커지는 이런 어떤 단계로 발달하게 되고 이제 이런 모든 세포 분열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는 않지만 커지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죠? 더 이상 이게 크진 않지만 뭔가 내가 계속 무언가 좀 확장은 되고 있잖아요. 세포의 비대만 일어나는. 그래서 이 어린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성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 세포가 증식되는 이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번의 급성장은 사실 이런 그 일반적인 인간의 연령대별 뭐 성장 속도 그래프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보이죠. 아주 가파르게 높게 성장하는 두 번의 시기가 있게 되죠. 아주 빠른 이런 어떤 성장이 일어난다. 두 번의 골든 타임이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 급성장기 같은 경우에 정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원령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그냥 전혀 문제 없이 쭉 건강하게 쫙 자라기만 하면 좋지만 유아기에도 조금 아프거나 무언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거나 뭐 모유 수유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분유로 이제 수유를 바꾸면서 아이가 이제 이 부분을 적응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안 크고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메이크업할 수 있는 영양 보충을 해주면 쭉 따라가요. 근데 이 시기가 만약에 성장 발달의 굉장히 결정적 시기,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무언가 세포가 증식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포 수는 인간은 계속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고 그 앞전에 굉장히 그 분화되는 그 시기에 영양 결핍이 있으면 이거는 메이크업 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애는 괜찮은데 혹은 쟤는 괜찮았는데 얘는 왜 안 먹히지?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근원적으로는 영차 성장 시기에서부터도 사실 변수로서 작용하는 이런 요인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고 보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죠. 우리는 다 세포 증식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막 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다시 낳는 것도 추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가 지금 별표를 한 개가 아니라 이제 2개를 달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진짜 어렵죠, 그렇죠? 어린이 성장과 건강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빠른 시기는 항상 언제일까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축가로 많이 부르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았을 때부터. 우리 아이는 100%를 쏟아부어서 100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요. 100을 쏟아부어서 100이 안 나오고 80, 60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더 쏟아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왜? 사실은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시기도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20살까지 성장하거든요. 결정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시기? 사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나의 몸의 어떤 발달은 사실은 20살 때 일반적으로 거진 다 끝이 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몸의 성장에 있어서 뭐 키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두뇌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뇌 성장 그래프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두뇌 성장은 2개도 아니에요. 하나의 포물선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아이의 두뇌가 굉장히 이전 유아기 때 물리적으로 완성이 된다. 물리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6세에 두뇌 발달의 80% 정도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성인 두뇌의 80% 정도의 퍼포먼스를 애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6살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토대는 그때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 연결이 일어나는 거죠. 시냅스적인 연결. 우리 처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면 그 길은 가기 어려워요. 근데 자꾸 사람이 많이 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이 되죠. 그렇죠? 막 나뭇가지로 막혀서 가기 어려운 길이었는데 한 명이 가고 2명이 가고 자꾸 가면 그거는 이제 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막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 두뇌, 특히나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벌레같이 생겼지만 이게 시냅스죠. 그렇죠? 시냅스로 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정보를 어떻게 던진다고요? 공 던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에 손을 잡고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체세포는 딱 봐도 손에 연결로 되어 있잖아요. 나의 몸의 조직은. 그래서 이 피부 같은 경우 이 피부를 보면서 장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장도 뭐 소장, 위장, 대장 하나의 장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를 내가 다친다. 뭔가 어디 긁히거나 뭐 해서 좀 다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아프고 따갑죠. 그렇죠? 뭔가 막 따갑고 병원균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피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무언가 반창고를 붙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조 피부를 붙여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이 장도 사실은 다시 장으로 또 돌아왔는데 이 장세포도 하나하나의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세포도 사실 공격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를 계속 많이 집어넣고 막 먹어대고 그 안에서 걔를 빨리 배출 못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장세포도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고 아리고 문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통로를 뚫고 어디까지 몸속 깊숙이 무언가 나쁜 물질들이 혈관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는 좀 경로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아이 건강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바라보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만약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임신 베이비 샤워 사진을 찍을 일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쵸? 그 엄마 좋자고 하는 거죠. 그쵸? 뭐 배에다가 꽃 달고 사진 찍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아이들 사실 그쵸? 예전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세상을 사실은 살고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 도시락을 싸가면은 난로에다가 아주 잠깐 그래서 잠깐 난로에 이렇게 난로가 있을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석탄을 뭐 퍼오고 뭐 땔감 떼우고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검정 고무신 아시죠? 그래서 엄마 검정 고무신 때 그때 살았어? 뭐 이렇게.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면 굉장히 편해요. 애들 청소도 안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바닥에 왁스 그쵸? 두 분만 하셨나요? 사실 솔직히 하신 분 많잖아요. 바닥에 왁스 나무에서 막 윤나게 닦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학교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한다 막 이러면 정말 깜짝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막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안 닦아서 화장실을 가기가 어려워요. 막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 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나쁘다. 좋지 않다. 정말 좋은 세상인지 사실 궁금한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언가 사회 트렌드가 생기면 신조어라는 게 생기거든요. 새로운 용어가 생겨요. 여기 리더님들 가장 기억에 남는 신조어, 찰떡 같은 신조어 뭐가 있으세요? 확진자 이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미 3, 4년이 지났지만 내가 그때 확진자가 된 다음에 내가 살이 안 빠져가지고 내가 쭉 지금까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너를 임신해서 살이 찐 다음에 20kg가 쪘는데 낳았는데 3kg밖에 안 빠지고 배가 그대로 있어. 그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했을까요? 근데 어떤 이런 신조어가 있기도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던 용어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거 사라진 요 장표를 놓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라진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병이에요. 성인병 예전에는 막 들어봤었잖아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 성인병이 더 이상 성인만 걸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병이 사라졌어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나 예전에는 성인병이었거든요. 어른들이 걸리는 병이었는데 요새는 아이들도 걸리는 문제. 나이가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20대도 문제. 젊은 당뇨가 폭증한다 뭐 이런 거 아마 예전에 기사 보고 있으셨죠. 그쵸? 보셨죠. 그쵸? 음식 먹는 거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 성인병이 사라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건강과 관련된 이런 이슈만 가질까요? 요즘 아이들의 또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제대로 제 시간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다. 그 부분이에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조숙중이 몇 배? 41배 증가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꼬부랑 글씨로 지금 논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꼬부랑 글씨로 써 있어서 외국의 사례 같지만 이건 코리안이에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아이들에 있어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성조숙중 증가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논문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41배.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성조숙중 하면 누가 걱정이 되시나요? 여자아이들.
맞습니다. 이 전체 성조숙 중에 한 90% 정도는 여자아이들이에요. 여자아이들이에요. 이 여자아이들인데 사실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41배 급증의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남자아이들이었어요. 남자아이들. 90%가 여자아이들이고 10%가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N수 자체가 남자아이들이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 수가 조금 늘면 더 가파르게 느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남아 같은 경우는 12년간 이거를 남아로 치면 83배 늘었거든요. 여아는 16배, 남아는 83배. 그냥 단순히 남자애들이 조금이니까 더 늘었지 이렇게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와 물론 요새 뭐 목욕탕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목욕탕을 많이 가지는 않죠. 예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주말에는 목욕탕 갔어 그러면 애들이 또 깜짝 놀라요. 목욕탕이 어디 있는데 막 이렇게. 근데 어찌됐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챙겨야 되는 게 많이 있고 뭐 속옷이나 옷이나 무언가 활동하면서 엄마가 조금 예민하게 감지할 가능성이 좀 빠르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조금 한 2, 3학년만 가도 엄마가 뭐 닦아줄게 하면서 들어가면 아이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기겁해요. 좀 싫어요. 나 싫어 막 이러면서 조금 요새 남자애들이 저도 둘째가 조금 아직 어린데 이게 여자에 대한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감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고 여자 선생님이 여자애들만 좀 예뻐하고 챙긴다. 이거 우리 여자애들이 때렸는데 뭐 남자애들만 혼냈다. 막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이런 엄마를 또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경쟁 상대 혹은 뭔가 잘못되면 그 원인 책임 전가의 어떤 한 그 존재로 뭐 전혀 상관없는데 엄마 때문에 넘어졌잖아 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막 많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좀 크면 클수록. 그럼 그걸 누가 하면 될까요? 누가 하면 소리가 아무도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지만 없는 존재 같은 뭔가 있는데 없으면서 없지만 있는 약간 아빠들이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파마를 하고 와도 내가 화장을 바꿔도 혹은 이건 좋은 점이죠. 새 옷을 사도 잘 몰라. 이거 좀 뭐 어디서 처음 예쁜데 그러면 이거 작년에 샀던 거야 이렇게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좀 미리 조금 알기 어려운, 미리 예민하게 탁 캐치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한계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조금 미리 예전부터도 캐치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아의 비만율이 사실은 여아의 비만율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가팔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남녀 차이에 있어서 비만율의 차이가 성조숙 중에 증가 속도를 조금 달리했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남아의 비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조금 어렵긴 한데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성장 호르몬 왜냐하면 굉장히 유행처럼 성장 호르몬은 안 커도 문제고 너무 빨리 커도 문제고 이 호르몬적인 어떤 부분의 도움을 살짝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지금 사진을 찍으시지만 설명을 안 들으시면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였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성장 호르몬 여기 리더님들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의 뼈는 뭘로 되어 있죠? 리더님 뼈가 뭘로 되어 있죠? 칼슘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혹시 나는 뼈가 성장 호르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혹시 있으세요? 호르몬으로 뼈가 돼 있다. 사실 다 아시죠? 그렇죠? 당연히 아시죠?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이 성장 호르몬은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은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얘가 하는 명령은 뭐냐면 뼈를 골질화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골질화. 딱딱한 조직으로 만들어라. 그 딱딱한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게 뭐라고요? 칼슘. 그게 칼슘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뼈 사진을 혹시 보신 리더님 계신가요?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갓난아기의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 사진이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뼈가. 이 엑스레이는 그 단단한 이런 고형 조직이 나와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뚱뚱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골질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얘가 다 골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뼈 나오는 게 이렇게 동그란 이런 풍선 같은 손에 뼈로 골질화된 부분이 뚝뚝뚝 이렇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골질화되지 않은 이런 조직이에요. 아직 좀 무른 뼈인 거죠. 성장판이 그렇게 확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조금 큰 애들과 달리 사실 아주 어린 갓난아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뜨더라고요. 갓난아기의 손 엑스레이 사진, 너무너무 귀여운 이런 사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조직이 연결되어 있지만 마치 단단하지 않은 이런 조직을 골질화해서 뼈로 싸서 만드는 명령을 내리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은 또 근데 아주 달리기를 뼈까지는 못해요. 얘가 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달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가냐면 얘 간까지 가요. 간까지 가서 간에 있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면 좋을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탁 치거든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예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얘가 드디어 뼈로 가서 마지막 명령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것도 명령이에요. 뼈를 골질화해라. 단단한 조직, 칼슘이나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모아서 뼈로 붙여서 얘를 단단한 조직으로 연결해 라고 하는 뭐를?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리더님들께서 집에 가서 많은 명령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명령들이 모두 다 100% 수행이 되나요? 화딱지나게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막 바쁘게 지금 막 뭐 11시 교육부터 들으시는 리더님 같은 경우는 밥 먹자마자 막 설거지도 못하고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집이 어떨까요? 난장판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집아 치워라 뭐 혹은 뭐 치워져라 이렇게 명령을 아무리 내려도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 사람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기도 해요. 누구죠? 애들한테 얘 방 좀 치워라 혹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은 수행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뼈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 칼슘, 마그네슘, 또 부족한 또 다른 영양소 뭐라고요? 비타민 D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 이 명령은 수행될 수가 없어요. 수행이 제대로 안 되겠어. 왜? 재료가 없으니까. 이거를 또 다시 또 스피너프에서 또 말씀드리면 여기 리더님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나와요. 어른들에게도 나오는데 이제 중요도가 아이들만큼 떨어지고 양도 사실 달라지는 거죠. 어른들에게 있어서 만들어지는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치유예요. 손상받은 조직을 재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손상받은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근육. 운동을 해서 손상받은 근육. 근데 그게 문제예요. 손상을 안 받은 게 또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장 호르몬이 이 근육을 재생해서 근육을 더욱더 키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단백질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근육이 굵어지지 않아요. 단백질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서 운동만 디립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손실이 와요. 왜 근손실이 올까요? 황당하게 운동했는데 왜 근손실이 올까요? 근육이 손상이 되는데 실제 몸 안에서 이 단백질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먹으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근육으로 가서 바로 탁 붙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풀이라고 하는 쪼개져 있는 이 아미노산이 모여져 있는 커다란 저장 창고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 창고에서 무언가 식이로부터 플러스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가 안 돼요. 근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근육을 키우는 거 말고도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리더님 지금 벌써 지금 피곤하시죠,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면역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고요. 헤모글로빈 혈액 만드는데도 필요해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삼투압을 조절하는데도 단백질이 아미노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이로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어디서? 몸 안에 있는 근육을 깨서 아미노산 풀을 채워두게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무언가 손상을 주면서 근육을 더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면서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손실이 오겠죠. 근육이 위축되겠죠. 손상된 부분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내가 가지면 얘가 손상받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채워준대 라는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우리 성장 호르몬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잠을 푹 자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백질은 많이 먹고 싶지 않고 잠만 많이 자서 근육을 좀 키워보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 그래 오늘부터 나는 오늘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너무 피곤했어. 집에 가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나 잠잘 거야.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뼈 건강은 어떨까요? 아이의 성장은 어떨까요? 성장 호르몬만 있는다고 얘가 클까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 쌓아가는 재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함께 중요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장 호르몬이 마치 매직 뭐 저기처럼 무언가 하나의 마법 약처럼 성장 호르몬을 키 크는 주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살짝 문제래요. 이거는 이제 기사를 조금 발췌해 봤는데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 많이 처방이 되고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성장 호르몬 처방받은 이런 영역을 좀 살펴봤더니 여기 굉장히 눈에 보이시죠? 97.1% 1035만 개가 어떻게 됐다? 비급여로 처방이 됐대요. 이 비급여로 처방된 거는 뭐냐면 우리 살짝 알잖아요. 뭔가 아프면 이거는 이제 급여 처리가 돼서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니까 정말 조금만 돈 내도 되잖아요. 이 비급여는 뭐냐면 알고 계시죠? 미용 목적이나 정말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활용을 했을 때는 얘는 비급여예요. 생돈을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이게 비용이 얼마나 혹시 드는지 아시나요?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하겠다.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또 이 1,000만 원을 들여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우리 아이가 10cm, 뭐 30cm 뭐 이렇게 담보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알고 계신 것처럼 호르몬 관련된 결핍, 무언가 이제 약간 병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 임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상화,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은 호르몬의 농도적인 이런 부분이 비급여로 처방받아서 선택해야 되는 아이 정도의 이런 정상 영역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가지고는 임상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다. 왜? 97%가 비급여로 처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국회 방송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해당 영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데 오남용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막 한마디로 말해서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회 식약처장을 불러다가 놓고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물이에요. 찾아봤더니 요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키 작은 우리 아이도 성장 호르몬 맞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식약처에 친절하게 써놨죠. 키 크는 주사가 아니다. 얘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혹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호르몬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조금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실은 치료제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또 파헤쳐봤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찾아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모르시기는 어려운 분이에요. 메시. 메시가요. 그 선천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에 문제가 있대. 근데 그 메시 관련된 영상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되게 노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있기는 조금 어려운 어떤 부분이고 이 메시가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큰가요? 키가 작아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작아요. 나는 가장 작지만 그래도 몸이 날렵해서 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맞는다고 해서 키를 원래의 어떤 상황은 얼만큼인데 쭉쭉 막 180, 190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 부전, 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투여할까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겠죠. 이거 피하로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찔러야 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사실은 그쵸 이걸 계속 호르몬을 계속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쉽사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소아 당뇨가 있거나 당뇨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장 호르몬이 누구의 손을 친다고요? 간에 있는 IGF-1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얘를 무언가 조금
아주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지만 좀 잘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사실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다 투여하면 부작용과 성장 호르몬 과잉 증상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굉장히 팬시하게 우리 아이를 좀 키워볼까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쉽사리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 보시면 부종이나 관절통, 식은땀, 급상승된 배고픔, 두통, 빠른 심장 박동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이들은 그 즉시 응급실에 가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식약처에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 뭐 재미로 한번 맞아볼까 혹은 뭐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작은데 한번 해볼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무언가 부작용과 우려 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실 정확한 요인은 모든 요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지방이에요. 지방 왜 그럴까요?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아시죠? 한 종류만 있지 않고요. 한 3종류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생식기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체지방에서 나와요. 체지방. 몸 안에서 체지방.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이가 체지방이 너무 많다. 아직 나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생식기는 덜 발달됐는데 몸 안에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식기에서 나오는 양, 체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합산이 돼서 일정 농도가 되면 2차 성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몸무게가 갑자기 특히나 체지방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이거는 성장 발달에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 외에 다양한 뭐 염증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조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건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아이는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20살까지 자라나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성장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사실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말 징그럽게 안 먹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더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이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카드를 주면서 사 먹어 막 이러면서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든지가 아니라 좋은 걸 먹어야 한다. 요새는 사실은 글쎄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방향성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우리를 편하게 하는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아이들의 이제 성장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비타민 미네랄이 미량 영양소가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장을 볼 때 아마 우리 아이의 성장을 옆집 애보다 우리 애가 훨씬 크거든 혹은 작년에 사준 신발과 옷이 이제 안 맞으니까 우리 애가 잘 컸네 약간 이렇게 혹은 집에 있는 벽에 긋는 눈금으로 어머 이만큼이나 벌써 컸네 막 하면서 손뼉치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네, 아스바디 체형 검사랑 인바디 체 성분 검사 진행할 건데 뭐하고 수환이 지금 체형이 어떤지 사진 4번 찍을 거라 수환이 평상시 편한 자세로 여기 앞에 카메라 보고 있으면 되거든? 편하게. 수환이 지금 실제 나이 보셨을 때 9세 1개월로 나오는데 가장 유사한 변화이는 8세 10개월 정도로 실제 나이보다 변화이가 조금 느리게 판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영양 상태가 어떤지 같이 체크해 보는 거야. 너는 100점 중에 50점, 2점인 거야. 고기 종류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먹으래. 닭고기. 키가 나 다른 애들보다 작고 우리가 너무 골고루 영양소대로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좀 이제부터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도 좀 찌고 이렇게 너의 몸 상태를 확인해 봤어. 굉장히 핫한 드라마였던 급족 같은 내 새끼에 나온 그로잉 랩의 이런 영상.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는 뼈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성장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갭이 너무 벌어져 버리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아이는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데 필요한 이런 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잘할 때는 사실 힘들죠.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너무 다행이시잖아요. 그렇죠? 점심 한 끼는 학교에서 먹고 오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의 성장 상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왜? 우리 아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생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스콘맨의 성장 그래프 일반형의 2개의 계단. 얘는 뭐라고요? 신경형의 발달. 굉장히 초기부터 굉장히 가파른 포물선의 발달을 이뤄내게 되고, 얘는 생식기형 2차 성징과 함께 이제 2번째 일반형 성장이 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은 X, Y축,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가로축 보면 이 숫자가 요새 우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 또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구글의 자회사인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인간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점이 몇 살이냐면 500살이에요. 500살. 인간을 몇 살까지? 500살까지 살게 하겠다. 근데 굉장히 징그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리더님 기사 보셨나요? 예전에 돼지의 인공장기를 갈아 끼워가지고 커다란 거부 반응 없이 살고 있다. 인간의 췌장. 어떻게 보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돼지가 사실은 유전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하고 돼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서 거기에 인공장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화를 억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텔로미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될 때마다 이 세포 말단, DNA 말단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사실은 이미 2009년인가요? 2009년에 미국의 3명의 과학자가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 텔로머라제 관련된 논문을 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미 탔어요. 2000년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포 실험과 사실은 동물 실험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하는 실험. 근데 걔를 왜 당장 사람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텔로머라제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서 세포 노화를 막았더니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포의 폭발적 증식. 세포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정도 손상이 가속화되면 아토포시스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죽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비정상적으로 안 죽고 계속 자기 스스로 혈관을 확장해 가면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 이미 DNA 말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처럼 착착착 줄어들어서 세포 복제가 불가능하게 하는 텔로머라제 걔를 막는 사실 원천 기술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리더님들이 500살은 좀 너무 징그럽죠. 한 200살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살 동안 성장하고 발달한 다음에 180년 동안 늙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없는 일일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영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사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건강 성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잘 알게,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사실은, 왜냐면 맨날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떠한지를 사실 엄마가 잘 알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성장 지표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인바디, 나 이미 해봤지만 아이의 성장적 관점에서 인바디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엑스바디, 이 엑스바디는 여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다. 사람이 아닌 문이다. 이거 아시죠? 저 거북이다. 거북목, 일자목을 가지고 있고, 영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글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한 게 많아요. 내가 이거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재료를 다 손질하고 자르고 이런 거부터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육개장을 끓이지만 베이스를 조금 뭔가 굉장히 다 완성형으로 된 것에 그냥 그것만 끓이면 조금 뭐라고 하니까 파와 뭐를 좀 넣어가지고 고기와 뭐를 좀 더 넣어서 뭔가 풍성하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뼈나이 유사사례, 이거는 이제 키 몸무게로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좀 뼈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이 건강 성장 프로그램을 사전 체험을 했고
이 뷰노는 사실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엑스레이를 직접 정형외과 가서 찍어 오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ABC에서 막 엑스레이도 탁 찍어드리고 막 연결된 의료기관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리더님들께서 병원에 가서도 아유 우리 조금 아이가 좀 보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살짝쿵 찍어 오셔라라고 했더니 어려움이 많으신 걸 알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했거든요. 왜냐면 애가 엑스레이 찍는 동안 저도 병원 그 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한 10분 동안 좀 모자란 사람이 돼서 막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 리더님들께서 참 무언가 하는 게 좀 쉽진 않다. 근데 조금 풀어야 될 숙제가 조금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이랩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마이랩도 아직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개인차, 맞춤, 개인 맞춤 그리고 웰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을 내가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영역들을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잘 모르면 사실은 제대로 잘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의 건강 성장을 어떻게 알고 있나? 저는 사전 체험을 했으니까 이걸 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겠죠. 저희 집 애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더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만약에 사진 찍는다고 한다면 이 칸을 비워놓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엑스바디를 안 했지만 뭐 이를테면 뭐 영양지수는 NQ는 그냥 해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ABC를 예약하시면 엑스바디 한 번쯤 경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혹은 그냥 이렇게 딱 데이터로 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영양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혹은 고민사항, 해당되는 고민사항들을 한 번쯤 적어보시면 아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게 마치 그 단계마다 사실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사전 체험한 영상을 잠깐 볼게요.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36주에 좀 일찍 태어나서 약하기도 했고 소화 비만도 걱정이 되고 또 성장기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건 아닐까. 성인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기회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런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바디부터 엑스바디까지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깊숙한 성장에까지도 알 수 있어서 이런 서비스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서비스 아닌가요? 엑스바디에 아이들 맞춤 운동 영상이 제공되어서 아이들 시각에 맞춰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뷰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엄마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번에 측정하면서 저희 아이와 나이대 비슷하게 나와서 안정성 있는 조금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뼈 나이라는 것은 6개월 후에도 찍을 수 있고 1년 후에도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그 NQ 지수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식습관, 손 씻는 습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맨날 키랑 몸무게만 보여주니까 아쉬웠는데 여기서는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모든 데이터들이 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 좋았는데요. 그 어플만 딱 여시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의 키 성장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까지 키 크는 속도, 변화 아니면 뭐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 결과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종이로 받았었는데 그 종이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디에 있지 이렇게 찾았었던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어플 하나로 내가 언제든지 그걸 매 순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 아이들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진단만 나왔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가면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런 솔루션 제시는 없었었거든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고 자세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으며 운동까지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아이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지를 보고 또 어려웠던 점도 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아메이의 또한 발전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로잉랩 건강성장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로잉랩을 위한 워크샵 또 내부적으로 이제 그룹 단위로 진행되는 틴즈앤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ABC에 여기 리더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시간이 허락하는 이 아이들을 모아서 뭔가 ABC에서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확장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눈을 반짝반짝 하시는 리더님은 아마 곧 틴즈앤맘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좀 체험 결과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이의 고민을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저마다의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뭐 남의 고민을 열심히 찍고 계신데 그걸 찍으실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 어떤 고민이 있지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카테고리별로 조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면역적인 고민, 피부, 변비, 면역 플러스 체력과 관련된 이런 고민이 있는 아이였는데 또 워크숍에 오셔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리더님께서 딱 정답을 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서 이제 얘가 이렇구나라고 조금 평가하실 수 있는 능력치 내공들을 다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찬찬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래보다 키가 큰 아이거든요. 6.7cm 키가 큰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애 또래보다 크구나. 저희 아이도 또래보다 한 13cm 크다고 나왔거든요. 머리통이 하나가 더 있는 고신장. 근데 사실은 키가 큰 것으로 사실 뭐 끝일까요? 이 패턴,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쭉쭉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셔야 되는 것은 뭐다? 우리 아이의 성장의 발목을 누가 잡는다고요? 체지방. 뭔가 식생활 그리고 뭐 생활습관 거북목이 있으면 키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을 한번 짚어보면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또래보다 키는 크지만 이 아이는 뼈나이가 1년 정도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뼈나이가 앞서 나가고 있는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체지방적인 어떤 패턴 그리고 식생활 이런 부분들 짚어보실 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는 좀 친구였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ABO 리더님의 이제 자녀이죠. 여기 보시면 이거 사실 굉장히 눈물겨운 이런 내용이 여기 보면 NQ를 여기 한 번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계속 하셨거든요. 계속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그 자녀들이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집에서 차려준 거 이제 먹으니까 근데 내가 집에서 차려줘도 사실 아시잖아요. 막 나물이랑 이런 걸 많이 해도 애들이 그걸 먹나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딴 것만 먹거나 한 가지만 먹거나 사실 그럼 밖에 나가서 급식은 어떨까요? 기가 막힌 급식의 메뉴 정말 각 학교 급식 메뉴를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뭐가 먹어서 맛있었네 그런데 뭐 어떻게 만드는지 감도 안 오는 걸 먹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애가 그걸 다 먹었느냐 제대로 먹었느냐 거대 영양소 미량 영양소 제대로 채웠느냐 사실 이 부분 좀 굉장히 걱정 우려 섞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Q 관련된 부분은 좀 미리 추천을 드리자면 얘는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 지수 얘는 지수잖아요. 뭔가 뉴트리션 코션트라고 해서 영양과 관련된 부분을 지수화한 건데 계속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양교육을 방향성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많은 리더님 저도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공식품 많이 먹거든요. 근데 가공식품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라면이에요.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나도 못 하잖아요. 나도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NQ나 영양 교육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씩 고치는 거예요. 라면을 먹어도 되지만 국물은 먹지 말자. 국물은 남기자.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먹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횟수를 줄이자. 그리고 조금 더 이 아이가 무언가 국물을 안 먹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프를 뭐 반만 넣자. 내지는 거기다가 싫어하겠지만 뭐 콩나물을 넣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딤돌을 그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한 번에 큰 계단을 훅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의 계단을 계속 쌓아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기가 막히게 이 관련된 내용이 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내용이 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데이터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체지방이 많고 성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단백질 소화 관련된 이런 미생물 도 좀 나와 있고요. 평균보다 조금 좀 부족하죠. 또 비타민 관련된 이런 부분도 평균보다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의 양상을 보이고 또 지금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에는 5대 주요하게 많은 이런 좀 영양소를 이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티제렐라라고 하는 미생물 우리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지표 중에 하나 티제렐라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과는 좀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가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그것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장 안에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얘가 내가 먹은 음식물, 나의 장내 환경과 조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 변해요. 그래서 첫 번째 티제렐라라는 미생물이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했는데 많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 반성을 하셔야 될까요? 이 티제렐라는 뭐냐면 고지방 식이를 하면 높아지는 미생물이에요. 내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의 장내 미생물 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콜린셀라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 또 다른 미생물이 나와 있는데 이 미생물은 뭐냐면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 전분과 관련된 탄수화물을 조금 발효해서 지방의 방향성으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아까 이 아이는 사실은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표준 체중인데 표준 체중 비만형의 체지방이 많은 유형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키는 크지만 뭔가 뼈나이가 한 1년 정도 앞서 있는 그래서 약간의 체지방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영역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을 통해서도 또 식습관과 관련돼서 좀 여자아이들이 좀 많이 하는 조금 이런 간식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뭐 기름에 튀긴 이런 어떤 간식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영역이 조금 이 마이랩 분석에서도 반영이 조금 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표준 체중 통통형 그리고 또 고질적인 이런 거북목 때문에 키 손실이 1.7cm 정도 있는 조금 아이였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뭘 필요로 할까요? 표준 체중이에요. 체지방이 많아요. 근데 뭔가 체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럼 바디키를 하면 될까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0살인가요? 10살 어디다 써있는 맞아요. 만 10살. 바디키를 통해서 그냥 체지방을 쫙 빼면 될까요? 그거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이 아이는 성장기의 아이이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까지도 함께 조금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표준 체중이지만 비만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적어봤어요. 선택과 집중의 순간. 선택과 집중. 뭘 선택과 집중하자. 거대 영양소 필요한데 그 거대 영양소 중에서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여력을 쏟아보자. 단백질. 이 단백질 아까 아미노산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단백질을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온몸 곳곳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손실이 오게 됩니다. 지금 집중도가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끝나가고 있죠. 그렇죠? 더 길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텐션이 아주 많이 떨어지셨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단백질 이거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보신 자료잖아요. 이 단백질 나의 몸을 구성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영양소를 보낼 수가 없다. 사실 우리 체지방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잖아요. 내가 보내고 싶은 어떤 특정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내가 얘를 막 정신을 집중해서 막 보내고 싶지만 보내지지 않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활용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풍성한 손톱과 아주 윤기 있는 피부로 나의 단백질의 어떤 모든 리소스를 보내고 싶지만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그래서 더 중요한 영역에 사실은 먼저 활용이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먼저 활용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되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얘가 무언가 아미노산 풀에서 빠지고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인풋되는 게 적으니까는 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좀 중요하고 똑똑한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 단백질 식단의 결과 예전에 이거는 바디키 자료에서도 논문으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게 되면 이 단백질은 만복감을 주거든요.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혈당과 관련돼서 조절 인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탄수화물은 인슐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단백질은 어떻다? 인슐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슐린 저항성과 상관이 없어요. 이 인슐린 저항성 혹은 혈당의 오르내림 가짜 허기를 만드는 대표적 주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가짜 허기. 여기 리더님들이 점심을 지금 드셨지만 지금 미동도 없이 앉아서 계셨지만 이제 교육이 끝나면 희한하게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배가 고프실 거예요. 희한하게 배가 고프네 이러면서 뭔가 땡기실 텐데 그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가짜 허기다. 나는 에너지를 사실은 머리를 쓰긴 했지만 많이 쓰지 않았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으세요. 내가 밥을 먹고 나서 뒤에 먹은 무언가 뭐 사탕을 먹었거나 껌을 씹으셨거나 뭔가 이런 어떤 달달한 음료 같은 것들이 혈당을 훅 올렸다가 그럼 인슐린이 확 분비돼서 혈당을 훅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의 그 갭 차이로 인해서 소화는 안 됐고 심지어 에너지 다 쓰지도 못했지만 무언가를 먹는 이런 습관을 만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심호흡을 한다. 두 번째, 물을 마신다. 내가 정말 배고픈지 한번 생각해본다. 이런 부분들.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먹자마자 바로 달아서 바로 소화 흡수가 되는 음식들, 씹을 거리가 없는 음식들, 심지어는 다 씹어져서 나온 거, 빵, 떡 뭐 이런 것들은 밀가루, 쌀은 빻아서 빚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걔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다 씹어놓은 상태예요. 얘를 그냥 성형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요. 굳이 결합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빵, 떡 뭐 떡볶이 뭐 이런 여러 종류 있잖아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 중에 날씬하신 분이 없다. 심지어 그런 거는 토탈 열량이 높지 않아도 살찔 수 있어요. 왜? 얘는 오르락 내리락 폭이 크거든요. 이거 잘 아시죠? 그렇죠? 여기 여성 리더님 중에 그런 분 많잖아요. 토탈리 하루 종일 놓고 보면 먹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는데 이상하게 체지방이 자꾸 많다. 난 먹은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롤링을 크게 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세포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내가 다 감당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얘기했죠? 변온 동물이 아니라 36.5도 정온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원래는 체온을 훅 끌어올려버리면 그래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체지방이라고 하는 비축된 형태의 에너지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체온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럼 남는 에너지 순간적으로 밀려 들어온 거 우리 막 물밀듯이 먹을 때 있잖아요. 밥 먹고 커피 먹고 과일 먹고 뭐 과자 먹고 누가 갖고 왔으니까 떡을 먹고 뷔페 가서 막 그쵸 여기 코스를 다 돌면서 막 근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만이면 좋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잦게 그런 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체지방이 쌓여요. 몸 안에. 그리고 쌓이면 어떻게 얘는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균일하게 안 주니까 나중에 뺏어갈까 봐 얘를 굉장히 깊숙한 곳에 저장을 해놔요. 어디?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 리더님이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뼈마디가 굵어져서가 아니다. 뼈에는 근육이 별로 없다. 이건 지방이다. 살찐 거다. 발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의 에너지 적정 비율 큰일 났네요. 에너지 적정 비율 한번 볼게요. 탄단지 비율 보면 탄수화물의 비중이 사실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이거 이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빵떡국수 탄수화물의 비중이 거의 80~90%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혈당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해요. 뭐 김밥, 뭐 나는 집에서 국에다가 밥만 말아 먹어요. 이것도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요.
밥하고 김치만 먹었으니까 밥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의 비중이 황당하지만 87% 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밥만 말아 먹는 것도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서 사실은 좋지 않다. 뭘 먹으라는 거냐? 이게 그렇죠. 고민이 되시죠, 그렇죠? 뭔가 단백질의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국형 비만은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 운동 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로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거는 이제 국가 정책적 문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 대용 쉐이크 그레인 얘가 나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아이들까지도 카페인 없이 해서 조금 다 토탈리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조금 먹을 수 있는 좀 부담 없이 거기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중을 조금 맞춰놓은 이런 제품이고요. 제품을 조금 빠르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체중 조절을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탄단지 비율이 얘가 꽤 잘 구성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비중을 조금 높여서 만든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타민 미네랄도 알차게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에 내가 정말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국에다가 그냥 후루룩 말아 먹는 것보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타민 미네랄의 조성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알찬 영양이 그 안에 들어있고 탄단지의 레이셔라고 하는 그 비율도 꽤 적정히 잘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근데 이 단백질 자산 제품이 이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바디키 칼로리 바나 엑세스 프로틴 바나 프로틴 쿠키 같은 이런 좀 다양한 또 용도별로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단백질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좀 갖춰놓고 계속 또 확장할 예정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인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잘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냥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근육의 생성적인 어떤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부적절해요. 왜냐면 한 번에 몰아서 드시거든요. 고기 먹는 날이야 이러면 그때는 밥도 먹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기만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걔가 근육을 생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기가 어려워요. 한 끼로 놓고 보더라도 이 고기를 먹는 단백질을 먹는 이런 끼니를 보면 저녁에 좀 굉장히 비중이 좀 몰려 있거든요. 이 단백질은 한 번에 근육으로 합성할 수 있는 양이 30g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먹고 얘를 근육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좀 나눠서 좀 효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나눠서 먹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2시 반에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10분만 더 죄송합니다. 농담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이런 어떤 예시인데요. 이게 사실 영 불가능한 메뉴는 아니거든요.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안 먹었고 학교 급식 먹었고 중간에 과자 먹었고 요새 굉장히 핫한 마라탕에 탕후루를 이 13살 여자아이도 먹었거든요. 도대체 얘는 왜 탕후루를 먹는 거냐? 얘가 이 아이로 분해서 이 아이의 의견을 또 주장을 얘기하자면 얘는 과일을 먹은 거예요. 과일을. 딸기, 샤인머스켓, 과일이거든요. 저는 몸에 안 좋은 걸 먹어가지고 과일을 먹어야 되는 탕후루를 먹었을 뿐이에요. 이게 영 불가능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젤리 먹는 것보다 나쁘고 이빨도 상하고 혈당도 높아져서 안 좋다.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10살 남자아이 이거 하루 종일 밥 먹으라고 하면 10살 아이가 기절할지도 몰라요. 시리얼이 아니라 아침에 밥 먹어야 돼 이러면 학교 가도 밥 먹는데 아침부터 밥 먹으라고 이런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좀 조정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안 먹는 것보다는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밥 먹는 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좀 채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간식도 조금 글쎄요.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바꾸면 좋다. 피자나 뭐 마라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메뉴의 대체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 가능하면 좀 좋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가 학원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사 먹는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학원에 같이 가셔서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함께 조금 경험해 보면서 가이드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가서 먹어봤더니 이 마라탕 보면은 매대에 막 그 골라서 막 주워 담아서 끓여주는 거잖아요. 과일이나 버섯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어요. 소세지하고 오뎅, 국수만 담거든요. 정말 소세지 국수처럼 해서 먹어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죠. 고기도 안 고르더라고요. 소세지를 잔뜩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은 사실은 교육 받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야 가나다라 마바사야 그래 책 읽어 이러면은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이건 ABCD니까 이제부터 영어 해. 사실은 거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나도 영양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식생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 설명 못 해주겠는데가 아니라 엄마도 아이도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좀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과거와는 다르게 왜 더 나쁘냐?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쥐 가지고 한 실험이기는 한데 초가공식품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공돼서 정말 뚜껑 딱 찢어가지고 물 부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봉지째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초가공식품, 우리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가공식품이 뭐에 영향을 준다? 이건 성장판이에요. 이 쥐이긴 하지만 쥐의 성장판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컨트롤이니까 정상 성장판이에요. 막 이렇게 골질화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는 이런 정상 성장판이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초가공식품을 먹은 쥐의 성장판의 모양이에요. 뭐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이 뼈의 모습도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죠. 얘가 뭐랑 똑같냐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굉장히 깨져가지고 영양적인 굉장히 심각한 결핍이 있는 대조군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초가공식품 보면 이 약간 성장을 사실상 얘가 결론적으로는 좀 굉장히 액티브하게 방해할 수 있다. 초가공식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새 이런 초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성장과 관련돼서 사실은 살만 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판 그 이셀프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부분도 좀 빨리빨리 보면 고민, 뭐 알레르기, 체중, 배변 활동과 관련된 고민이 있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 키가 크지만 뼈 나이가 그렇죠. 1년 5개월 정도 또 앞서 있기 때문에 또 체중도 많이 나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이 아이는 조금 더 액티브한 이런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조금 낮아져 있고 복부 불편감과 관련된 이런 부분, 피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마이랩 데이터에서도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좀 고학년이에요. 이 고학년의 아이 사실 뭐 이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학원가를 돌면서 뭔가 좀 사 먹거나 뭔가 자기의 어떤 음식 선택의 주도권에 따라서 좀 놓여져 있을 이런 경향성이 높죠. 물론 이 아이가 뭐 음주나 흡연을 하진 않죠. 근데 이것을 제외한 이런 모든 영역에 사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좀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요. 요 관련돼서 되게 재미있는 자료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단백질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육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필요하지만 얘가 이제 워낙 열량이 높아요. 왜냐하면 단백질과 지방의 그 비율이 거의 동률일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데이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를 제가 찾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항생제를 활용하는 그 비율이에요. 항생제 비율. 이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항생제 비율이냐면 축산, 그 소, 돼지, 닭. 연간 2021년 데이터가 있는데 연간 항생제 사용량이 우리나라 1061톤을 썼대요. 1061톤.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사육하는 과정 가운데. 소, 돼지, 닭을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갇혀서 얘가 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저농도의 페니실린을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과정 가운데 주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면은 근수가 빨리 는대요. 무게가 빨리 는대요. 이게 사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뚱보균이 있는데 뭔가 나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으면 몸 안에서의 어떤 지방의 합성이 늘어나는 이런 프로세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축산에서는 사실 개를 활용을 했다. 그래서 약간 축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6분의 1 정도밖에 항생제를 잘 안 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나는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정말 안 가더라도 그럼 항생제로 그럼 우리 항생제 프리로 우리 아이를 키우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좀 또 다른 차원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뭐 건강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한 종류였는데 이제 한 종류가 아니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고 심지어는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어떤 그런 솔루션까지 있죠. 그래서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자산을 좀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떤 현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까요? 그냥 굉장히 성장, 체지방, 비타민, 뭐 복부 불편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미생물을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각 영역에 이 아이의 성장과 관련돼서 조금 다양한 논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미생물들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한다. 면역과 관련된 몇 개일까요? 10개는 훨씬 넘죠. 그렇죠? 이런 미생물을 다 분석을 한다. 인지,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의 소화, 단백질의 소화,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비타민 생성,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까지 얼핏 보시더라도 페이지가 거의 5페이지 이상이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항목의 이런 부분들을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한 다음에 일반적인 평균 데이터 대비 부족한지 넘치는지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 그리고 그중에 상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알려드리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 그로잉랩, 이 마이랩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좀 앞서 나간 다른 곳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100%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는 100% 리더님들께 잘 설명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워낙에 요 영역의 내용들을 이게 사실 살짝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상담은 뭐 저기 햄에서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좀 제약이 조금 사실은 아직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내용 중에 NGS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연히 연구를 해서 이 부분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앞서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서 미생물들을 분석을 해서 걔를 알려드린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NGS라고 하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분석 방법이 얘가 약자거든요. 얘가 뭐냐면 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세대로 뭔가 시퀀싱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전체를 보는 항목이에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나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NGS. 그럼 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면 얘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얘 이전에 우리가 다 아는 걸 했어요. PCR. 여기 리더님 PCR 해보셨죠? 우리 콧구멍을 쑤셔가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PCR로 분석을 하셨잖아요. 이 PCR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은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역에 있는 것을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스캔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 뿐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양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는, 무언가 숲에 가서 이 숲에는 동백나무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동백나무 종자 중에 어떤 게 있고 또 라일락 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스캔해서 보는 것이 바로 NGS고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이랩의 서비스는 NGS 분석만 하나요? NGS 말고 또 다른 또 영역을 또 하잖아요. 뭘 하죠? 얘가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또 분석을 해요.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이 뭘까요? 이전에는 숲에 나무가 있나 없나 이 부분만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 숲 전체의 생태계를 확인하는 게 NGS고요. 또 이 NGS로 생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만들어내는 산소를 만들고, 또 우리가 또 숲에 가는 이유는 뭐죠? 좋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피톤치드를 만나고 또 이 숲에서 자라나는 이런 동식물의 생태계를 통해서 지구 전체에 미치는 환경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숲을, 그건 또 너무 많이 갔나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마이랩 서비스예요. 그래서 마이랩 서비스는 사실은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좀 더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굉장히 독보적인 서비스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해서 듀얼 장 건강 분석을 한다.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통계적인 어떤 영역, 얘가 만들어내는 이런 건강의 영향의 결과물까지 좀 볼 수 있는 좀 차세대의 항목, 개인 맞춤, 왜 개인마다 틀리지? 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마이랩적인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어떤 아이의 성장과 관련된 이런 영역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차이로부터 올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IQ가 높더라. 그리고 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이 피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는 좀 모르지만 여기 리더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위생가설. 요새 아이들이 너무나 조금 과민한 면역 반응이 많은 것은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다.
뭔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미생물에 접촉할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라면서 무언가 다른 어떤 접촉을 했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민한 이런 반응으로 내 몸을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더라까지.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또 최종물을 보면 건강한 아이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아이가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최근의 논문까지.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은 200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학문이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연구된 지가 거의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빠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타민 D가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연구가 안 되다가 제가 요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비타민 D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영양소 지금 보여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아메이가 굉장히 독보적인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 이런 부분들이 제7의 영역으로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솔루션으로 리더님들께 계속 더 좋은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좀 사실 준비한 내용은 조금 더 있는데 더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오늘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앞부분에서 엄마 영차 성장기를 너무 또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조금 자료가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좀 들지만 다음에 또 아카데미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